1929년 9월 S&P 500 지수가 31.71에서 출발해 1932년 6월 4.43까지 떨어지며 마이너스 86.03%라는 숫자를 찍었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 세대의 자산 계급 전체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숨이 멎었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자산만이 아니라 화폐와 은행, 기업이라는 것 자체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내내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던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흑백 사진 속에서 종이가 흩날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장면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부와 함께 사회적 계약이 붕괴되는 실존적 공포의 공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챕터에서는 이 마이너스 86.03%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어떤 시함대에 올랐는지, 그리고 이 붕괴가 이후 20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붕괴는 허공에서 갑자기 떨어진 번개가 아니라 그 직전까지 이어졌던 끝없는 낙관과 레버리지의 광풍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1929년 당시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어빙 피셔는 주식시장이 이제는 영구적으로 높은 고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와 자동차, 전기 같은 신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니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낙관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브로커에게 돈을 빌려 마진론으로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자기자본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얹어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레버리지가 마치 마법처럼 작동해 조금만 올라도 내 수익률은 몇 배로 불어나는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한번 꺾이자 이 구조는 순식간에 죽음의 소용돌이로 변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브로커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이 날아왔습니다. 그 요구를 채우지 못한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제 매도가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또 다른 마진콜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영구적 고원이라는 달콤한 환상과 빚을 내서 수익을 키우겠다는 욕망이 합쳐져 시장 전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레버리지 붕괴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충격이 왔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공황의 초기 몇 년 동안 워싱턴과 연준이 보여준 모습은 적극적인 소방수라기보다는 불길을 과소평가한 방관자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의 펀더멘털은 건전하니 곧 회복될 것이라는 안이한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시장의 자정 능력을 믿는다며 과감한 재정 지출이나 고용 지지책을 늦추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준 역시 위기 때 마지막 대부자 역할을 하기는커녕 뱅크런이 터지는 은행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개의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신용 창출 시스템 자체가 멈춰섰습니다. 예금이 사라지니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채무의 실질 부담은 더 무거워졌으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축소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단에 적힌 것처럼 5,000개가 넘는 은행 도산은 단지 금융업종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의 심장에 공급되던 피가 멎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정책적 무능과 판단 착오가 어떻게 하나의 위기를 전면적인 시스템 마비로 확대시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뉴딜 정책이 시작된 1933년 이후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서서히 회복 궤도로 올라서는 듯 보였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과 금융규제 개혁, 사회 안전망 도입으로 경제는 바닥에서 반등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몇 년에 걸쳐 200% 이상 상승하며 주가 차트만 놓고 보면 위기가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불씨는 1937년에 또 한 번의 정책 실수로 잔인하게 꺼져버립니다. 워싱턴의 정책 당국자들은 더 이상 비상시국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재정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정상화시키려 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너무 이른 출구 전략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1937년 4월부터 1938년 5월까지 S&P 500은 다시 마이너스 52.93%라는 두 번째 폭락을 겪으며 겨우 살아나던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벤 버냉키와 제롬 파월 같은 현대의 중앙은행가들에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긴축의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로 남게 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1937년의 충격은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세 가지 긴축 정책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균형 재정에 대한 강한 압박 속에서 지출을 줄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사회보장세를 걷기 시작하면서 회복 중이던 가계소득과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연준은 은행 지급중 비율을 2배 가까이 올려 통화 긴축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숫자상 비율 조정처럼 보였지만 현장의 은행들에게는 지금이 위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민간 대출을 한꺼번에 움츠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셋째로, 미국은 유입되는 금을 시장에 풀지 않고 별도 계정에 묶어두는 금 불태화 정책을 통해 통화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욱 강한 통화 긴축 효과를 내며 회복 중인 경제의 산소를 빼앗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제는 아직 회복실에 누워있던 환자였는데 정부가 갑자기 산소 호스를 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은 그 즉시 주가를 반토막 내는 방식으로 정책 실수의 대가를 반영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긴축이라는 말 한마디 뒤에 얼마나 구체적이고도 파괴적인 조치들이 숨어 있었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상화라는 말이 결코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뒤흔든 두 번째 축은 전쟁이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정격전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민주주의 진영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S&P 500은 약 마이너스 27.75% 하락했습니다. 이어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본격적인 전쟁에 뛰어들자 시장은 전시 총동원 체제가 가져올 가격 통제, 초과 이윤세, 민간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또 한 번 마이너스 26%대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이 시기의 하락은 1929년처럼 시스템 내부의 버블 붕괴가 아니라 지도 위에서 국경이 바뀌고 세계 질서가 다시 짜이고 있다는 극단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가격 조정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유럽과 태평양 전선의 지도는 기업의 실적과 거시 지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때로는 전황과 정치 리스크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구간은 숫자보다 뉴스에 더 눈이 가는 시기였습니다. 공포의 강도만으로도 충분히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황이 가장 암울해 보이던 바로 그 시점인 1942년 4월에 시장이 이미 바닥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필리핀의 미군이 항복하고 독일 잠수함이 미국 동부 해안을 휩쓸면서 연합군의 패전 가능성이 진지하게 거론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S&P 500 지수는 그 순간을 마지막 저점으로 만들고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불과 2달 뒤인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황이 결정적으로 뒤집히기 전에 이미 시장은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항상 현재의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6개월, 1년 뒤의 결과를 선반영한다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나빠지기 힘들 만큼 공포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전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국방 지출이 기업 매출과 이익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상승장의 초입에 서게 됩니다. 피가 거리에 흐를 때 사라는 오래된 격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1942년 4월의 반전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 상당수는 전시 지출이 꺼지면 미국 경제는 다시 1930년대 대공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 보면 1940년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19%나 감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끔찍한 경기 침체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배급과 통제로 인해 강제로 억눌려 있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귀환 병사들이 집을 사고 싶어하고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고 가족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기업들은 전쟁 중에 쌓은 생산 설비와 기술을 군수품 대신 가전과 자동차, 주택자재 같은 민수용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 지출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민간 경제는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마이너스 19%라는 공포의 숫자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펜트업 디맨드라고 불리는 억눌린 수요의 폭발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전쟁과 대공황이 남겨놓은 또 다른 유산이 1940년과 1944년에 시장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전시 기간 내내 묶어두었던 가격 통제가 1946년 여름에 풀리자마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물가가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가 급등하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역 산업에서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노동쟁이의 대파동이 미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와 인건비가 동시에 치솟는 이중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후 호황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46년부터 1947년 초까지 S&P 500은 약 마이너스 24.66% 하락하며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를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대신 채우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구간은 같은 하락장이라도 원인이 완전히 다를 수 있고 정책 당국과 시장이 싸워야 하는 적 역시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대공황과 그 이후 20년은 끝없는 실패와 공포의 연속처럼 느껴지지만 그 과정에서 인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탱할 새로운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일정 한도까지 예금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시 의무와 회계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 조작과 사기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단순한 투기장이 아니라 자본 조달과 투자, 소유가 만나는 공정한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룰을 마련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이후 세대 투자자들에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일정 수준의 안전판이 존재한다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규칙과 보호장치들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국내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뒤에는 국가 간 금융 질서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달러를 온스당 일정한 금 가격에 고정하고 각국 통화를 다시 달러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환율의 큰 변동을 막고 국제 무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새롭게 만들어져 한 나라가 일시적인 국제수지 위기에 빠졌을 때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전후 복구와 개발 사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슬라이드의 세계 지도에 표시된 선들은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 때 더 이상 무질서한 투기와 경쟁적 평가절하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규칙과 안전장치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인프라를 제공한 보이지 않는 세계적 계약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시장은 마지막 한 번의 진통을 겪습니다. 1948년 말부터 1949년 6월까지 S&P 500은 약 마이너스 15.89%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후 재고 조정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과정에서 나타난 비교적 온화한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를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대공황과 전쟁, 인플레이션 쇼크를 모두 겪은 뒤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하락이 심리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949년 6월 지수 13.55라는 숫자가 단순한 바닥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자본주의 황금기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민간의 혁신과 소비, 투자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경제에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금융 시스템 모두가 전쟁과 대공황을 통해 단련된 새로운 규칙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지막 하락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20년의 시간 동안 시장은 여러 번의 서로 다른 전장을 거쳤습니다. 1929년 대공황의 붕괴는 레버리지와 버블이 만들어낸 내부 시스템의 자멸이었습니다. 1937년의 폭락은 회복 과정에서 너무 이른 긴축을 단행한 정책 실수의 대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의 하락은 지정학적 재앙과 불확실성의 공포가 주도한 하락장이었습니다. 전후 인플레이션 쇼크와 1949년의 마지막 조정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시경제에서 평시경제로 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진통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요약표는 각 하락장의 기간과 하락률, 핵심 원인, 역사적 의미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시장이 겪은 고통이 단순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수정해 나가는 전투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락장을 통과해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각기 다른 위기 뒤에는 각기 다른 교훈이 남지만 궁극적으로는 분산과 장기 투자,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생존을 좌우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20년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붕괴를 통해 살아남은 시스템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대공황의 참혹한 경험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판을 만들어냈습니다. 1937년의 실수는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이 위기 대응에서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그 후유증은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통해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1949년의 저점은 그래서 단순히 숫자상의 바닥이 아니라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고 난 뒤 남은 구조 위에 세워진 단단한 기반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전후의 황금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그래프를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붕괴와 회복의 패턴 속에서 어떤 제도와 어떤 선택이 시스템을 약하게 만들고 또 강하게 만드는지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기반 위에서 어떻게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황금기 역시 어떤 새로운 취약성을 품고 있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